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후를 꿈꾸고 계십니까? 평생 일군 8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부부 합산 연금 300만 원. 이 정도면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드는 완벽한 노후라고 다들 말하죠. 저 역시 제가 승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풍족했던 숫자들이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데는 딱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저는 자식들의 효도를 받으며 우아한 여생을 보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경비실로 출근하고 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자식들이 설날 아침 밥숟가락을 놓으며 던질 수도 있는 잔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천안 불당동, 사람들이 다들 살고 싶어하는 그 번듯한 아파트 거실에는 갈비찜 냄새가 진동했죠. 오랜만에 아들 진수와 딸 수키,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여 시끌벅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화목한 가정이었죠. 아버지, 이 집 말이에요. 요즘 시세가 8억은 훌쩍 넘는다면서요? 소주 한 잔을 들이켜던 45살 아들놈이 느닷없이 꺼낸 말이었습니다. 9급 공무원 준비한다고 10년을 허비하다가 이제는 세무사 자격증 딴답시고 제 등골을 빼먹던 녀석이었죠. 그 옆에 있던 딸아이가 기다렸다는 듯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군요. 오빠,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설마 또 아버지한테 손 벌리려고? 말은 저렇게 해도 딸의 눈빛은 이미 거실 벽면을 훑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넘어갈지,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차가운 눈빛 말입니다. 얘들아, 명절 아침부터 무슨 돈 이야기냐? 일단 밥부터 먹자. 아내 미진 씨가 상황을 수습해보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사업 아이템 찾았어요. 샤브샤브 프랜차이즈인데 이거 목 좋은 데 차리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우스워요. 퇴직금 받으신 거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돼요? 아들의 이 간절한 목소리, 아마 시니어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오빠 저러는 거 한두 번이야? 오빠 사업. 자금 줄 거면 이 아파트명에 당장 나랑 반반씩 미리 증여해줘. 나중에 오빠가 다 날려먹고 나 한 푼도 안 주면 나 아빠 원망하면서 살 거야. 딸아이의 날 선 반응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서, 가족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이사 자리 달 때까지 30년을 버텼는데 퇴직금 3억 원에 부부 합산 연금 300만 원. 그리고 이 8억짜리 아파트. 이게 제 훈장인 줄 알았는데 자식들에게는 그저 빨리 나눠 가져야 할 고기 덩어리였던 겁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자식들이 재산 이야기 꺼낼 때마다 그래도 내 자식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내가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자식들 자리 잡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제 인생 가장 뼈아픈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자식에게 미리 내준 재산은 효도의 증거가 아니라 부모를 버려도 된다는 면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평온했던 노후는 마치 브레이크 고장 난 트럭처럼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연금을 받으면서도 왜 제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그 처절하고도 생생한 몰락의 과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쥐고 계신 그 노후 자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리고 자식이라는 이름의 이 무서운 존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돈이 없으면 자식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8억을 날리고 얻은 가장 값비싼 교훈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지옥 같았던 1년의 기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퇴하던 날의 공기를 기억합니다. 32년 동안 몸담았던 천안의 한 중소기업 사무실을 나오는데 시원섭섭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묘한 해방감이 몰려오더군요. 제 나이 66, 아내 미진 씨가 65 되던 해였습니다.
남들은 노후 준비 안 됐다고 발을 동동 구를 때 저는 솔직히 속으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름 임원까지 달고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제 몫으로 2억 원, 저보다 조금 일찍 퇴직한 아내의 몫까지 합치니 딱 3억 원이라는 목돈이 통장에 찍히더라고요. 그뿐입니까? 젊었을 때부터 꼬박꼬박 부어온 국민연금에 개인적으로 들어둔 연금보험까지 다 합치니 우리 부부 통장에 매달 1일과 25일에 들어오는 돈이 딱 300만 원이었습니다. 천안 불당동에 내 명의로 된 8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있고 빚 하나 없으니 이 정도면 노후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했죠. 여보, 우리 고생 많았어. 이제 등산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자. 아내와 함께 태조산 자락을 걸으며 그런 말을 나눴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이 다 제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은 저를 천안의 알부자라고 불렀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놨지. 매달 300만 원씩 꽂히지. 번듯한 집 있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화가 사실은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다는 사실을요. 은퇴하고 첫 세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지옥철 안 타도 되고 꼴 보기 싫은 상사 눈치 안 봐도 되니까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생활비 쓰고 가끔 골프도 한 번씩 나가고 아내랑 실손보험 하나씩 든든하게 들어놨으니 병원비 걱정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안에만 박혀있는 45살 아들놈이었습니다. 구급 공무원 하겠다고 노량진에서 10년을 보내더니 이제는 천안집 방구석에서 세무사 공부를 한다며 책장을 넘기고 있더군요.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저 녀석 저러다 평생 저러고 살면 어떡하나 싶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언젠가는 제 밥벌이 하겠지 싶어 모질게 말도 못했습니다. 가끔 용돈 달라고 손을 내밀 때마다 공부하느라 힘들지 하며 몇십만 원씩 쥐어줬던 게 화근이었을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지출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줬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니 집값 비싸다고 보험료가 훅 올라가더라고요. 매달 내는 연금 300만 원 중에서 보험료 떼고 아파트 관리비 떼고 백수 아들 녀석 학원비에 용돈까지 대주다 보니 생각보다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300만 원이면 황제처럼 살 줄 알았는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너무 많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통장에 잠자고 있는 퇴직금 3억 원이 있었으니까요. 이건 절대 건드리지 말자. 이건 우리 마지막 보루야. 아내와 수십 번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돈만큼은 자식들에게 주지 말고 우리 요양원 비용으로 쓰자고 말이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더라고요.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기 시작하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들놈이 술에 취해 들어와 거실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죽고 싶어요. 친구들은 다 대리 달고 과장 달아서 애들 학원 보내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저 세무사 공부 못하겠어요. 머리가 안 따라줘요. 그 말을 듣는 애비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 미진 씨도 눈물을 훔치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수 저러다 큰일 나겠어. 뭐라도 길을 터줘야 하지 않을까?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눈물 뒤에 감춰진 무서운 욕망을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은 저에게 샤브샤브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천안 신불당동 목 좋은 자리에 가게를 내면 한 달에 최소 700만 원은 남는다는 허황된 꿈을 담아서 말이죠. 알고 보니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생 기계만 만지던 제가 사업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저 자식놈 기 살려주고 싶고 이제는 방구석에서 좀 끌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아버지, 퇴직금에서 딱 2억만 빌려주세요. 제가 매달 이자 꼬박꼬박 드리고 1년 안에 원금 다 갚을게요. 무릎까지 꿇고 비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자식인데 설마 나를 배신하겠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사업 소식을 들은 서울 사는 딸아이의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빠, 오빠는 2억이나 주면서
왜 나는 차별해? 나도 지금 전세금 올려달라고 난린데. 은퇴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제 평생의 훈장이었던 퇴직금과 연금은 자식들의 사나운 먹잇감이 되어 사방에서 뜯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도장을 찍으러 인감도장을 챙겨 들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 집안 공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방구석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는 제 가슴을 후벼 팠죠. 그 녀석 나이 45입니다. 남들은 직장에서 차장이다 부장이다 달고 애들 대학 보낼 준비할 나이죠. 그런데 우리 아들놈은 아직도 제 눈치를 보며 밥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제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놈 손을 보니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공부만 한다던 손이 왜 그리 거칠고 떨리는지. 아버지, 저 진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내민 건 신불당동 상가 입점 계획서였습니다. 요즘 천안에서 제일 핫하다는 그 동네, 권리금만 1억 원이 넘는다는 곳이었죠. 여기에 샤브샤브 프랜차이즈를 내면 인건비 빼고도 매달 800만 원은 남는데요. 아버지한테 매달 연금처럼 200만 원씩 꼬박꼬박 이자로 드릴게요. 말이 좋아 이자지. 사실상 제 퇴직금을 내놓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퇴직금 3억 원. 이건 저와 아내 미진 씨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여보, 진수 저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 우리 연금 300만 원 나오잖아. 그거면 둘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자식 앞길 막아서야 되겠어?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노후보다 자식의 눈물이 더 크게 보이는 법이죠. 혹시 지금 이 대목에서 절대 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그때 제가 그 손을 뿌리쳤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천안 아들놈 소식이 서울 사는 딸아이 귀에 들어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딸애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부터가 평소랑 다르더군요. 아빠, 오빠 사업 자금으로 2억이나 준다며? 그럼 나는 서울에서 전세금 1억 올려달라고 해서 피가 마르는데 딸이라고 이렇게 차별하는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들이 효도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나 경쟁하고 있더라고요. 딸아이는 한술 더 떠서 무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빠, 지금 천안 아파트 8억이나 한다며. 이거 나중에 상속받으면 상속세로 나라에 다 뺏겨. 그러지 말고 지금 오빠 돈 줄 때 이 아파트 명의를 나랑 오빠한테 미리 증여해줘. 증여세를 아끼는 게 효도라는 그럴싸한 논리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자식들이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은행을 찾았습니다. 퇴직금 3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찾아 아들놈 통장에 쏴주던 그날 손가락이 덜덜 떨리더군요. 은행 직원이 큰 금액인데 어디에 쓰실 건가요? 라고 묻는데 차마 아들 사업 자금이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저 자식 놈 사람 구실 좀 시켜보려고요 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요구대로 아파트 명의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해보니 증여세가 만만치 않더군요. 알고 보니 그게 제 무덤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돈을 가져갈 때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얼굴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라며 제 어깨를 주물렀고 딸은 주말마다 반찬을 해오며 아빠가 최고야라고 애교를 부렸죠. 솔직히 그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돈 좀 쓰긴 했어도 집안이 화목해지니 이게 행복이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의 주머니가 비어가는 속도보다 자식들의 욕심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샤브샤브 가게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주방 설비비가 생각보다 더 나왔어요. 3천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이미 2억 원을 준 상태에서 3천만 원이 대수냐 싶어 또 내줬습니다. 통장의 퇴직금은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파트 지분을 미리 넘겨받은 딸아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겁니다. 매주 오던 반찬 배달이 끊기더니 전화 한 통 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아빠, 나도 직장 다니느라 바빠. 그리고 명예 넘겨받느라 취득세 내느라 나도 지금 마이너스야. 당분간 못 내려가.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분명히 다 된 줄 알았는데 제 주변엔 이제 텅 빈 통장과 명의만 남은 아파트 지분 쪽집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남은 건 오직 매달 들어오는 연금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죠? 그때부터 진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녀석 가게가 오픈했는데 손님은 없고 알바생 인건비만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그놈은 이제 이자는커녕 자기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다시 저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죠.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들이 선택한 그 프랜차이즈, 이미 유행이 다 지난 한물간 브랜드였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인생은 제가 계획한 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300만 원의 연금 중에서 아들 녀석 보험료 내주고 가게 월세 보태주고 나니 저와 아내가 쓸 수 있는 돈은 하루에 10,000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걸까? 밤마다 천장을 보며 아내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자식에게 재산 미리 내주고 후회하시는 분 주변에 없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고민 중이신가요? 제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 자식들이 어떻게 돌변했는지, 그 평화로웠던 8억짜리 아파트가 어떻게 지옥으로 변했는지,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가 진짜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준 건 사랑이 아니라 자식들이 저를 밟고 일어설 사다리였다는 것을요. 아들 진수가 천안 신불당동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열던 날, 저는 30년 넘게 일했던 직장 퇴임식 때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퇴직금 통장을 헐어 2억 3천만 원을 건네주고 나니 통장 잔고는 어느덧 앞자리가 바뀌어 있더군요. 그래도 자식이 번듯한 사장 소리 듣는 게 어디냐 싶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태조산 전기를 받으며 기도하고 바로 가게로 달려가 주방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집에서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들 녀석은 그렇게 말했지만 가게 돌아가는 꼴을 보니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홀서빙 아르바이트생들 시급은 왜 그리 비싼지 주문 한 건 들어올 때마다 나가는 배달 수수료를 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첫 달은 괜찮았습니다. 오픈빨이라는 게 무섭더군요. 천안 엄마들 사이에서 가성비 좋다고 소문이 났는지 점심시간마다 줄을 섰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게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서울에 있는 딸 수키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서운함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오빠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야? 전세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아빠는 오빠만 자식이야? 딸은 아예 세무사를 대동하고 천안으로 내려왔습니다.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지금 증여해야 나중에 세금을 아낀다는 서류를 수십 장 들고서 말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서류 뭉치가 저를 이 아파트에서 쫓아낼 영장이 될 줄은요. 여보, 숙희 말이 맞아. 나중에 우리 가고 나서 애들끼리 싸우면 어떡해? 좋을 때 미리미리 나눠주는 게 부모 도리인 것 같아. 아내 미진 씨의 설득에 결국 저는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아파트 지분을 아들과 딸에게 정확히 반반씩 넘겨주는 증여 절차를 밟았죠.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해방감과 함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공허함이었을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재산을 다 넘겨주고 나니 우리 부부에게 남은 건 오직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150만 원과 아내가 받는 연금 150만 원 합쳐서 3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돈이면 충분히 황제처럼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가 매달 4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가고
혹시 모를 큰 병에 대비해 들어둔 실손보험과 간병보험료로 5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관리비 30만 원, 기본 생활비 100만 원을 쓰고 나니 손에 쥐는 건 고작 80만 원 남짓이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80만 원마저도 온전히 우리 부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녀석 가게가 3개월 차에 접어드니 슬슬 손님이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 이번 달 대출 이자가 좀 모자라는데 50만 원만 보태주세요. 아들의 간청을 거절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제 연금 통장에서 그 귀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에게 돈을 주면 효도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건 더 큰 요구뿐이었습니다. 딸애는 아파트 지분을 챙기자마자 아빠, 나 이제 집 주인이니까 인테리어 좀 다시 해도 되지? 라며 은근히 우리 부부의 짐을 정리하라는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안방 가구 너무 낡았어. 이거 다 버리고 요즘 스타일로 바꾸자. 내가 사람 부를 테니까 아빠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와. 말은 다정했지만 그건 제 흔적을 집에서 지우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가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고 딸아이가 우리를 요양원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믿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내와 함께 불당동 상가 거리를 걸으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자식들 앞길은 열어줬으니 성공한 인생이지?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시니어 부부였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반전을 준비하더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의 샤브샤브 가게 주방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몰래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독촉장이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8억 원짜리 아파트, 그리고 300만 원의 연금, 이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독촉장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에게 다 내주고 나중에 용돈 받으며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요? 제발 그 생각 당장 멈추십시오. 자식의 손은 받는 데는 익숙해도 내어주는 데는 그 누구보다 차갑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이 8억 원짜리 아파트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파트는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제 몰래 서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샤브샤브 가게는 제 노후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천안 불당동 그 번화가로 출근 도장을 찍었죠. 사장인 아들보다 제가 더 일찍 나가 가게 앞 골목을 쓸었습니다. 사장님 아버님, 참 대단하시네요. 주변 상인들의 그 빈말 한마디에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지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주방 구석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있더군요. 매출은 제자리 걸음인데 식자재 값이며 인건비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거기에 소상공인 대출 이자까지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니 아들 녀석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버지, 딱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이 고비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마라 육수를 도입해야 하는데 그 프랜차이즈 가맹비가 좀 들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통장에는 이제 퇴직금 3억 원 중 남은 7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아내와 저의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될 때 써야 할 최후의 보루였죠.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안 주겠다고 모질게 마음을 먹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내 미진 씨가 제 손을 잡고 펑펑 울더군요. 여보, 진수 저러다 진짜 딴 마음 먹으면 어떡해? 우리 연금 300만 원 나오잖아. 그거면 죽지 않아. 근데 자식은 한번 무너지면 끝이잖아. 자식 눈물이 부모 피눈물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내 노후가 무너지는 소리보다 아들 한숨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게
부모인가 봅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남은 돈 7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다시 아들 통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5천만 원이 마중물이 되어서 가게가 대박이 나면 아들이 이 돈 다 갚고 우리 효도도 시켜주겠지. 정말이지 바보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은 그 돈을 받자마자 새 차를 한 대 뽑더군요. 아버지, 사장이 가오가 있어야 거래처 사람들도 무시 안 해요. 기가 막혔지만 이미 준 돈이니 어쩌겠습니까? 허탈하게 웃으며 돌아서는데 서울에 있는 딸 수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오빠 또 돈 해줬다며? 나 진짜 서운해. 나도 이번에 애들 학원비 때문에 카드론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아빠는 정말 오빠만 자식이야? 나도 아파트 지분 반 가졌으니까 그 지분 담보로 대출 좀 받게 서류 좀 해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미 증여를 해버린 아파트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딸아이 지분이 있으니 제가 막을 권리도 없었죠. 하지만 그 집은 제가 평생 땀 흘려 1군 8억 원짜리 보금자리였습니다. 딸은 그 집을 담보로 자기 빚을 갚겠다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재산을 미리 나눠준다는 건 자식들에게 제 목줄을 넘겨준 것과 같았습니다. 돈을 가져갈 때만 아버지 하던 자식들이 정작 제가 필요할 때는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피하더군요.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300만 원. 이게 우리를 살려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가게에 부족한 운영비를 보태주고 딸아이의 서운함을 달래주려 몇십만 원씩 보내주다 보니 저희 부부 식탁에는 고기 한 점 올라오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와 함께 천안중앙시장에 갔습니다. 10,000원 한 장에 벌벌 떨며 콩나물 한 봉지를 사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보, 우리 왜 이렇게 됐지? 30년 넘게 그 고생을 했는데. 아내의 굽은 등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 가게에 마라 샤브샤브 메뉴가 출시되고 손님이 조금씩 늘었거든요. 아버지,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다음 달부터는 꼭 돈 갚을게요. 아들의 그 밝은 목소리에 속아 저는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침마다 아들 가게 주방에 나가 채소를 다듬고 점심시간엔 땀을 뻘뻘 흘리며 서빙을 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자식이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잔인하더군요. 그 작은 희망의 불꽃이 가장 밝게 타오를 때 세상은 가장 차가운 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들이 말한 그 마라 육수 가맹 사업, 사실은 사기였습니다. 본사라는 놈들이 돈만 챙겨서 야반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가게 문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고 아들은 행방을 감춰버렸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 곁을 지키고 있는 건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병실 천장과 옆에서 소리 죽여 울고 있는 늙은 아내뿐이었죠.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자식에게 투자하는 게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요. 제발 제 이야기를 거울 삼아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 투자는 여러분의 인생을 단숨에 무너뜨릴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저를 내려다보는 의사의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라 구석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는 아내 미진 씨의 마른 어깨였습니다. 여보, 정신이 좀 들어? 당신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의사는 스트레스성 부정맥이라고 하더군요. 60대 중반을 넘긴 몸에 무리한 노동과 심리적 압박이 한꺼번에 덮친 겁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행방을 감춘 아들 녀석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옥 같던 병실로 생각지도 못한 구원수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울 사는 딸 수키였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오빠 가게 일 내가 대충 정리했어. 오빠도 지금 정신 차리고 친구네 공장에서 일 시작했대.
일단 급한 불은 껐으니까 이제 건강만 챙겨. 딸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딸아이가 자기 지분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서 아들의 급한 사채 빚을 정리해줬다는 겁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돕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키지는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퇴원하고 천안 집으로 돌아오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진짜 성실하게 살게요라며 울먹였습니다. 딸은 매주 주말마다 내려와 저희 부부 건강식을 챙겼죠. 우리 부부에게 남은 건 이제 매달 들어오는 연금 300만 원 뿐이었지만 빚도 해결됐고 자식들도 제자리를 찾은 것 같으니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3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두 식구 살기엔 생각보다 넉넉했습니다. 아들 가게 보태주느라 못 먹었던 고기도 좀 사고 천안 근교로 아내와 드라이브도 다녔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다행이다. 그 난리를 치고도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네. 아내와 함께 불당동 아파트 베란다에서 야경을 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효도하겠다며 보낸 건강기능식품이며 딸이 끊어준 보양 온천권을 쓰며 우리는 가짜 평화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상황이 좀 나아지니까 예전의 여유를 다시 찾고 싶어졌습니다. 아내는 동네 친구들과 다시 보험 정보도 공유하고 저는 예전에 그만뒀던 골프 모임에도 슬쩍 얼굴을 비췄습니다. 태성 씨 역시 자식이 잘 풀리니까 얼굴이 확 사네.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말에 취해 저는 제가 처한 현실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명의였던 아파트는 이미 자식들에게 넘어가 있었고 통장의 퇴직금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평화는 딱 석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는데 금액이 평소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더군요. 아파트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아들 녀석의 전화가 다시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네 공장에서 일한다던 녀석은 보름 만에 힘들다고 때려치우고 다시 친구들과 어울리며 또 다른 대박 아이템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딸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던 딸은 사실 그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자기 남편의 주식, 투자 실패를 메꾸는 데 썼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부부가 누렸던 그 평화는 자식들이 마지막 남은 집까지 짜내기 위해 잠시 쳐놓은 가짜 울타리였습니다. 아버지, 수키가 대출받은 거 이자가 너무 세서 그런데 이번 달만 연금 들어오는 거에서 100만 원만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딸아이의 이 조심스러운 부탁이 다시 시작된 재앙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또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 자식이 나를 위해 빚까지 냈는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싶었죠.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떼주고 나니 다시 생활이 팍팍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집이 있고 연금이 있고 자식들이 내 곁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정말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평온했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저희 집 거실로 낯선 남자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에서 나온 강제 집행 예고 서류가 들려 있었고 아파트 현관문에는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딸이랑 아들 지분인데 왜 우리 집을 이래요? 제 물음에 남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자제분들이 이 집을 담보로 사채를 썼어요. 명의가 그쪽 분들이라 저희는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안도감, 제가 믿었던 자식들의 눈물, 그 모든 것이 저를 이 집에서 끌어내기 위한 잔인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래도 자식인데라며 안심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오늘 밥상머리에서 자식이 해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실은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방 한 칸을 노리는 독이 든 사탕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문서를 자식에게 넘겨주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세입자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진짜 위기 앞에 저는 이제 발가벗겨진 채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거실로 들이닥친 그 시커먼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내미는 서류를 본 순간 저는 제가 서 있는 바닥이 그대로 꺼지는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아드님이랑 따님이 공동으로 서명한 주택담보대출 계약서예요. 이미 이자가 넉 달째 밀려서 저희는 오늘부로 이 집 압류 절차 들어갑니다. 남자가 내민 종이에는 제 아들과 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딸아이가 오빠 빚을 갚아줬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들놈과 딸년이 머리를 맞대고 이미 자신들 명의로 넘어온 이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도 모자라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겁니다. 순간 눈앞이 노란색으로 변하더니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옆에 있던 아내 미진 씨는 그 자리에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허겁지겁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신호음 끝에 겨우 연결된 딸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다정하던 효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오빠가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어떡해? 그리고 그 집 명예 이미 우리 거잖아. 아빠가 준 거잖아. 그 차가운 한마디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 귀한 줄만 알았지. 내 몸 누울 방 한 칸 귀한 줄은 몰랐던 겁니다. 딸아이는 제 남편 사업이 망해가서 자기 코가 석자라며 이제는 아빠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거실 소파며 제가 30년 근속 기념으로 받은 금장 시계며 안방 장롱에까지 무자비하게 빨간 딱지를 붙여나갔습니다. 이거 우리 부부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 제가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그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밀쳐냈습니다. 할아버지, 법대로 하세요. 집 주인이 돈을 안 갚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봐줍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 주인은 더 이상 정태성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자식들에게 집을 넘겨준 그날부터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힘없는 세입자 신세였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들은 아예 번호를 바꾸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천안 바닥을 샅샅이 뒤져도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들놈은 가게 보증금까지 미리 빼돌려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간 상태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자식에게 내준 사랑이 부메랑이 되어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사람이 바닥까지 떨어지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살았나 하는 허망함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이 늙은 마누라 데리고 어디서 자나 하는 비참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날 밤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거실. 한복판에서 아내와 저는 불도 켜지 못한 채 서로의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우리 연금 있잖아. 그걸로 안 될까?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제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제 연금, 통장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놓았다는 사실을 방금 막 문자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오던 그 든든한 연금이 이제는 대출 원리금으로 빠져나가 고작 몇십만 원만 남게 될 거라는 사실을 차마 아내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밑을 내려다보는데 차라리 여기서 눈 감으면 이 고통이 끝날까 싶더군요. 그런데 그때 딸아이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미안한데 그 집 다음 주에 경매 넘어가니까 미리 짐 싸둬. 나도 살아야 하니까 원망하지 마. 부모를 길거리로 내몰면서도 나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자식. 이게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자식이 웃으며 용돈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미리 재산을 나눠주면 효도하겠다고 약속합니까?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칼날을 보셔야 합니다. 부모의 등골을 빼먹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요즘 자식들의 무서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저 태성이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8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쫓겨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과연 저는 이대로 무너지고 말까요? 아니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아내를 데리고 살아나갈 구멍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반전은 항상 잔인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끝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더 처절한 사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안 불당동 집 거실에 붙은 빨간 딱지를 보며 일주일을 꼬박 알아누웠습니다. 제 나이 67에 이런 수모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밥 한 숟가락 넘기지 못하는 저를 대신해 아내 미진 씨가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더군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평소 형님, 아오하며 지내던 고향 친구들도 그거 자식들이 그런 건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번호까지 바꾸고 연락을 피하는 딸 수키를 직접 만나야만 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딸아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딸이 유치원 차에서 내리는 손녀를 마중 나오고 있더군요. 수키야. 제 목소리에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반가움이 아니라 공포와 짜증이 섞인 그 표정.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애비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표정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딸은 저를 집 근처 카페로 데려가더니 다짜고짜 화부터 냈습니다. 아빠, 여기 왜 왔어? 내 체면도 있는데 이렇게 불쑥 오면 어떡해?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잔인했습니다. 천안집, 어차피 경매 넘어가면 아빠랑 엄마는 갈 데 없잖아. 내가 근처에 작은 고시원이라도 알아봐 줄 테니까 일단 거기 들어가 있어.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준 부모에게 고시원을 가라고 하는 딸. 그 순간 저는 제가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천안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증여해버린 재산을 되찾을 방법이 없는지 물었죠. 상담원은 한숨을 내쉬며 말하더군요. 어르신, 효도 계약서라도 써두셨나요? 그게 없으면 이미 넘어가버린 재산은 법적으로 되찾기 아주 힘듭니다. 오히려 자제분들이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가 밀려서 압류된 거라 경매가 진행되는 걸 막을 방법이 거의 없어요. 효도 계약서? 그런 게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나를 보살피겠지 믿었던 제 무지가 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울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수한테 연락이 왔어. 지금 평택 쪽 어디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대. 근데 그 녀석 자기 개인회생 신청해야 한다고 아빠 연금 통장 비밀번호 알려달라는데 어떡해? 이 와중에도 아들은 부모의 마지막 생명줄인 연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명의를 도용해 카드론이며 대부업체 대출까지 3천만 원이나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 저와 아내는 정말 길바닥에서 얼어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가족을 지키는 건 사랑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라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저는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제 모든 계좌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대출권에 대해 명예 도용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경찰서에 문의했습니다. 경찰관이 묻더군요. 아드님을 정말 고소하시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30분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자식을 내 손으로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옆에서 기침을 콜록거리며 약봉지를 뜯는 아내를 보니 마음이 굳어지더군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들은 그 와중에도 도박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뼈 빠지게 일군 돈을 아들은 화면 속 숫자로 날려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 진짜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나 진짜 죽어. 사채업자들이 손가락 자르러 온단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비명 섞인 목소리.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갔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래, 죽어라. 나랑 네 엄마는 이미 죽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게 제가 자식과 벌이는 마지막 사투의 시작이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경매 날짜는 다가오고 집안 곳곳에 붙은 빨간 딱지는 볼 때마다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오던 연금은 이제 각종 채무 이자로 빠져나가 통장에 찍히는 돈은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으로 60대 노부부의 한 달 생활비, 아내의 당뇨약가, 그리고 이사를 갈 최소한의 보증금을 모으는 것. 그것이 제가 마주한 가장 처절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자식이니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늪에 같이 빠져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동반 자살이라는 것을요. 오늘 밤 저는 아내와 함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8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낡은 옷 몇 벌과 평생의 한이 서린 사진첩뿐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딸아이를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졌던 마지막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말이죠. 서울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천안역을 떠나 평택, 수원을 지나는데 마음은 이미 갈갈이 찢겨 누더기가 된 기분이더군요. 가방 안에는 딸 수키가 서명했던 증여 서류, 복사본과 아들 진수가 제 명의를 도용해 받은 카드론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다시 찾아간 서울 은평구의 딸아이 집 앞. 이번에는 유치원 버스가 아니라 번듯한 외제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더군요. 운전석에는 사위가, 조수석에는 제 딸 수키가 환하게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는 천안에서 8억 원짜리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겨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자식들은 그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 차를 뽑고 여행을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수키야. 제가 차 앞을 막아서자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위의 첫 마디는 위로가 아니라 짜증이었습니다. 아버님,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합니까? 저희 지금 애 데리고 캠핑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을 자식 기 안 죽이려고 중소기업에서 굽신거리며 모은 돈이 저들의 캠핑 장비와 번쩍이는 자동차 시트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딸아이는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빠, 그 집 담보로 받은 돈 중에서 내가 오빠 빚 갚아준 게 얼마인 줄 알아? 나도 피해자야. 나도 내 가정 보호해야 한다고. 아빠가 준 거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법적으로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넘겨준 증여는 이미 딸의 재산이었습니다. 상담받았던 변호사는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법은 이미 넘어간 재산을 다시 뺏어오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군요. 그래, 내 잘못이다. 너희를 사람으로 믿은 내 죄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비참하게 구걸하는 부모의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으로만 보인다는 걸 그들의 차가운 눈빛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천안으로 내려오는 길에 아내 미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여보, 아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왔는데 다음 주면 단수될 수도 있대. 어쩌면 좋아. 우리 정말 길바닥으로 나가는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부 합산연금 300만 원. 하지만 아들이 제 명의로 받은 대출 원리금이 매달 18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돈 120만 원에서 아내의 당뇨병 약값과 실손보험료를 내고 나면 우리 부부에게 남는 건 하루 식비 10,000원도 안 되는 비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에 낯선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정태성 씨 되시죠? 아드님이 행방불명이라 아버님이라도 책임지셔야죠. 여기 서명하신 연대보증 서류 있습니다. 아들 진수 녀석이 제 인감도장을 몰래 찍어 만든 보증 서류였습니다. 이제는 집뿐만 아니라
제 마지막 목숨 줄인 국민연금 수령 계좌까지 압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연금은 법적으로 압류방지 전용 계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제 아내의 이름을 먹이며 협박할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인데 설마 나를 사지로 몰아넣겠어? 라고 믿고 계신 분요. 죄송하지만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자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들은 이미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집을 경매로 넘기고 마지막 남은 돈까지 싹싹 긁어서 제 살 길만 찾아 떠난 겁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미진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다 놓자. 그 집도 자식도 다 버리고 우리 둘만 살자. 비록 쪽방촌을 가더라도 당신이랑 나랑 둘이서 연금 1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살 수 있어.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당장 주민센터로 달려갔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과 함께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이 있어서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을 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자식들과 가족관계 단절을 증명해야 하는 서글픈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경매 집행관들이 들이닥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 저는 8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쓰던 가구들을 하나씩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 사줬던 그 비싼 소파가 단돈 5만 원에 팔려나갈 때 제 가슴 속의 자식에 대한 미련도 그렇게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쥐고 있지 않은 재산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효도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넉넉할 때만 유효한 유통기한 있는 계약일 뿐입니다. 오늘 밤 저희 부부는 천안역 근처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을 계약했습니다. 8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쫓겨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왜 그리도 어둡고 길던지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내 남은 연금 한 푼, 내 늙은 아내의 약값 한 푼은 끝까지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자, 이제 태성 씨 부부의 마지막 사투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지하방으로 밀려난 이 노부부에게 다시 희망의 빛이 비칠 수 있을까요? 천안역 근처 원성동의 낡은 빌라 지하방으로 이삿짐을 옮기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8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쓰던 덩치 큰 가구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 태반을 벌였습니다. 그나마 챙겨온 낡은 서랍장 하나가 방의 절반을 차지하더군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좁은 방에 아내와 나란히 앉았을 때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통장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명의로 받아둔 대출 원리금이 매달 180만 원씩 썰물처럼 빠져나갔거든요. 은행을 찾아가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만들고 국민연금 중 법적으로 보호받는 최저생계비만큼은 사채업자들이 손대지 못하게 묶어두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 손에 남는 돈은 한 달에 딱 12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 연금을 받을 때는 마트에서 카트에 물건을 담는 게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시장 골목에서 시든 배추 한 포기 가격을 흥정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돈이 없으면 자식도 안 찾아온다는 말, 그저 드라마 속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지하방으로 옮긴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들과 딸은 연락 한 통 없더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건너 들으니 딸아이는 그 집 경매 배당금에서 자기 몫을 챙겨 경기도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아들 진수였습니다. 아빠, 나 진짜 힘들어. 이번에 개인회생 신청하려는데 아빠가 보증 섰던 서류 때문에 안 된대. 그거 아빠가 좀 떠안아주면 안 돼?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부모를 지하방에 처박아 두고도 자기 회생하겠다고 부모 보고 죽으라는 자식.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 번호 지워라. 너는 오늘부로 내 자식 아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과 연을 끊는다는 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팠지만
오히려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돈 빌려달라, 보증 서달라는 전화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67의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천안의 한 소규모 아파트 단지 경비원으로 취직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찬물에 세수하고 경비복을 입을 때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보다 오히려 당당해 보였습니다. 내 힘으로 벌어 아내 약값을 떼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경비 일을 하며 받는 월급과 남은 연금을 합치니 비록 예전처럼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갈 순 없어도 아내와 단둘이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나눠 먹을 여유는 생기더군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 자식들과의 부양 의무 거부 소명 절차를 밟으며 수많은 서류를 준비할 때는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며 저는 비로소 자식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8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아들 전화를 기다리며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120만 원과 제 월급, 그리고 작게나마 보장받는 의료급여 혜택 덕분에 우리는 이 지하방에서도 아주 느리게 숨을 고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노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이제야 시작된 기분입니다. 자식에게 다 내주고 껍데기만 남았던 정태성이 아니라 내 밥그릇 하나는 내 손으로 쥐고 있는 평범한 노인 정태성으로 말입니다. 천안의 차가운 지하방에서 맞는 새벽은 유난히도 깁니다. 경비실로 출근하기 위해 낡은 구두끈을 조여매며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매일 묻습니다. 태성아,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32년 직장 생활의 대가였던 8억 원짜리 아파트와 3억 원의 퇴직금, 그리고 매달 들어오던 300만 원의 연금, 그 풍족했던 숫자들이 다 어디로 가고 저는 왜 67의 나이에 남의 집 쓰레기를 치우며 살고 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니어 동료 여러분께 제가 8억 원을 날리고 얻은 피눈물, 나는 조언 3가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집은 절대로 자식에게 미리 주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말합니다. 나중에 상속세 많이 나오니까 지금 증여해달라고요. 그 말에 속아 도장 찍는 순간 여러분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얹혀 사는 노인이 됩니다. 제가 만약 그 집을 끝까지 쥐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했다면 기존 국민연금 300만 원에 추가로 매달 수백만 원을 더 받으며 황제처럼 살았을 겁니다. 자식에게 집을 넘겨주는 건 효도를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권을 파는 행위입니다. 둘째, 연금은 여러분의 마지막 심장 박동입니다. 자식이 사업한다며 빚 갚아야 한다며 손 벌릴 때 절대 연금 통장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책임지는 겁니다. 부모가 연금까지 털어 자식을 돕는 건 물에 빠진 자식을 구하려고 같이 돌덩이를 메고 뛰어드는 꼴입니다. 혹시라도 자식의 채무 때문에 걱정된다면 당장 은행에 가서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만드십시오.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의 최소 생계비만큼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보호해야 합니다. 내 입에 들어갈 밥 한 숟가락이 보장되어야 자식에게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식을 믿되 돈은 믿지 마십시오. 돈 앞에는 효자도 효녀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목돈을 내어줄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효도 계약서를 쓰십시오. 재산을 주는 대신 매달 얼마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는 조건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치사해 보인다고요? 아니요. 이게 자식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고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에게 다 퍼주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훌륭한 부모는 죽는 날까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앞가림 내가 하며 자식의 짐이 되지 않는 부모였습니다. 지금 저 태성이는 비록 지하방에 살지만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기분입니다. 아들의 전화를 차단하고 딸아이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며 제 손으로 번 경비 월급 200만 원과 남은 연금으로 아내와 함께 소박한 된장찌개를 끓여 먹는 지금이 거짓 효도에 속아 전전긍긍하던 8억 아파트 시절보다 100배는 더 평온합니다.
오늘 제 아픈 사연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예방주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만은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증여는 곧 퇴장이다.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은 죽을 때까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이라는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연금은 생명줄이다. 자식의 사업 자금이나 비탄감에 연금을 보태지 마십시오. 압류방지 통장으로 최소한의 품위 유지비는 사수해야 합니다. 냉정한 부모가 끝까지 대접받는다. 돈을 쥐고 있는 부모 곁에는 자식이 모이지만 다 내준 부모 곁에는 적막만이 남습니다. 자식과의 거리는 돈의 거리와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저처럼 아프지 않기를, 누구보다 단단하고 평온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재산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노후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시니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현실적이고 뼈아픈 진실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